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위대한 교양인 몽테뉴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지은 이는 후타 요시에라는 일본인이고요. 한국말로 옮기신 분은 김석희 님입니다. 제1판 1세가 1999년 5월 25일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찾아보니까 절판된 상태네요. 언제부터인지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에 알맞은 입문서가 없을까 하고 찾다가 바로 이 책 위대한 교양인 몽테뉴를 찾게 됐습니다. 이 책은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본어 원서도 똑같이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은 전란의 시대, 2권은 자연, 이성, 운명, 3권은 정신의 축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권, 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교양인 몽테뉴. 호타 요시의 지음, 김석희 옮김. 인생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다만 그대들이 인생에 마련해주는 부대의 좋고 나쁨에 따르는 것이다. 몽테뉴. 제1장 몽테뉴 성. 미셸은 1533년 2월 28일 프랑스 남서부의 보르도시에서 동쪽으로 6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기엔 지방의 한 성에서 태어났다. 몽타뉴 혹은 몽테뉴라고 불리는 이 성은 아름드리 전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언덕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피에르 에켐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앙뚜아네뜨였다. 태어난 지 며칠 뒤에 미셸은 성 입구로 이루어진 샛길 바로 앞에 있는 생미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갓난 미셸을 세례반에 바쳐둔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에켐 집암을 섬기는 소작인 가운데 하나였다. 아버지 피에르가 직접 장남의 세례식에 입회하지 않고 가난한 소작인을 입회인으로, 즉 대부로 선택한 것은 당시 프랑스의 관습으로는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었다. 일반적인 관습으로 보아도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 후 태어난 남동생 토마나 누이 동생은 가까운 친척이나 다른 귀족이 대부가 되어 세례를 받게 한 것을 보면 거기에는 아버지로서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잘못은 아닐 것이다. 몽테뉴 마을은 오늘날에도 결코 특별한 마을이 아니다. 성 입구에 있는 생미셸 교회도 어느 마을에나 있는 아담하고 평범한 석조 건물에 불과하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옆 벽 앞에 키 작은 비석이 하나 서 있고 거기에 미셸의 옆 얼굴을 도들 새긴 동판이
박혀 있다는 것뿐이다. 비석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미셸, 에켐드 몽테뉴의 영광에 바친다. 그리고 그 밑에 미셸의 생물년인 1533년부터 1592년이 표시되어 있다. 그뿐이다. 생가인 성은 지금도 해묵은 전나무에 둘러싸여 있고 나무 울타리 입구에는 그저 몽테뉴라고만 적힌 작고 하얀 간판 같은 것이 걸려 있을 뿐이다. 입구에서 보면 성 자체는 나무에 가려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작은 간판 아래쪽에는 사유지라는 뜻인 프로프리에테 프리베라는 게시문이 적혀 있다. 그것뿐이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이들은 아마 그 간판을 못 보고 지나칠 것이다. 마을에는 식당도 카페도 없다. 요컨대 몽테뉴는 프랑스 남서부의 평범한 마을에 불과하고 몽테뉴 가문이 보통 귀족보다 부유했다 해도 그 부가 오로지 영지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음은 한눈에 알 수 있다. 가을과 겨울에는 짙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어 소리도 없고 사물의 윤곽도 흐릿해져버리는 침묵의 세계로 깊이 가라앉는다. 나도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짙은 안개에 갇혀 30분이 넘도록 오도 가도 못하고 쩔쩔맨 적이 있었다. 성을 둘러싼 돌담은 나지막해서 쉽게 넘을 수 있다. 400년 전에도 이렇게 낮았으면 그 처참한 정교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땅치고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방비 상태다. 미셸의 가게를 이야기하려면 우선 증조부인 라몽 에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증조부는 귀족이 아니었다. 또한 증조부 이전의 조상에 대해서는 프랑스 남서부의 기엔 지방을 뒤덮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에켐이라는 성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도 역시 오리무중이다. 원래는 세례명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성으로 전용된 듯하다는 정도밖에는 알 수 없다. 어쨌거나 미셸의 조상은 포도주로 유명한 메독 지방에서 보르도로 나와 우선 메독산 포도주를 파는 장사를 시작했고 이어서 청어 자반을 비롯하여 절인 생선을 다른 고장에 팔거나 뚫루주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파스텔 염료에도 손을 대는 등 차츰 사업 영역을 넓혀갔다.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거래처인 다른 고장에는 영국도 포함된다. 통나무에 든 포도주를 육로로 560km나 떨어진 파리 같은 곳으로 보내기보다는 배에 실어 런던으로 보내는 편이 훨씬 수월하고 편리했다. 프랑스 남서부는 오랫동안 영국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 밖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나 독일의 함부르크와도 왕래가 빈번했다. 보르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엔 지방은 1154년부터 이른바 백년 전쟁이 끝난 1453년까지 3세기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영국 왕의 지배를 받았다. 1453년이라면 미셸이 태어나기 80년 전이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생선 가게는 지독한 비린내 때문에 도시 주민들에게 상당한 폐를 끼치는 장사였던 모양이다. 네덜란드 태생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대화집에서 생선 장수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바보라고 부르고 있다. 미셸의 조상은 이렇게 보르도에서 차츰 기반을 쌓아 이윽고 보르도의 상인이자 부르조아라는 칭호를 얻었다. 부르조아라는 호칭은 일반 서민과 귀족 사이의 중간층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긍지로 삼을 만한 일종의 존칭이기도 했다. 이윽고 미셸의 증조부는 이미 보르도의 대상인이었던 백부의 뒤를 이어 해운업자가 되었다. 그는 포도주와 절인 생선과 파스텔 염료를 앞에서 말한 항구 이외에 앤트워프, 루앙, 리버풀, 더블린에도 보내 큰 돈을 벌었다고 한다. 독일의 한자동맹 항구들과도 거래가 있었다. 그는 보르도시 고관의 딸을 아내로 얻었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딸은 귀족 가문으로 시집을 갔다. 부르주아 상인의 딸이 귀족에게 시집을 가면 친정인 부르주아 상인도 귀족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에 한 걸음 올라선 것을 의미했다. 이 혼인이 이루어진 해에 증조부는 백년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명문 귀족의 땅과 성을 사들였다. 다만 이 귀족의 영지는 이미 보르도의 어느 주교에게 양도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따라서 미셸의 증조부 라몽은 이 주교한테서 땅과 성을 사들였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성은 황폐해진 상태였지만 요컨대 성 자체보다 영주가 된다는 게 중요했다. 이것이 바로 몽테뉴 땅이다. 이리하여 에켐 집안 사람들은 이름 뒤에 드 몽테뉴라는 것을 붙여서 영주를 칭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말하면 몽테뉴는 예로부터 몽따뉴로 발음되었지만 현재 주민을 빼면 오늘날에는 몽테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자 한다. 새 영지는 영지에 딸린 소작인들에게 충성서약을 받았다. 소작인들은 물론 성경 측에 손을 얹고 충성을 맹세했다. 성서는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서약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많은 이단 종파가 서약을 위한 서약을 거부한 것은 성서를 도구화하기 싫어한 탓이기도 했다. 하지만 영지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첫걸음에 불과하고 미셸의 증조부는 신흥 상인 귀족의 지위에 머무른다. 신흥 부르주아가 귀족의 영지를 사들여 차츰 귀족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시에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프랑스 국내에 영토를 가지고 플랑드르의 모직물 업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영국이 프랑스 왕위 계승을 노리고 쳐들어온 데에서 시작된 전쟁은 프랑스의 극단적인 피폐와 궁핍을 가져와 결국
수많은 귀족들이 영지를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14세기 전반부터 15세기 중엽까지 단속적으로 계속되어 후세 백년전쟁이라고 불리게 된 이 전쟁은 종반에 짠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가 마침내 세력을 만회하여 막을 내리긴 했지만 대귀족을 제외한 수많은 중소귀족들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영지를 취득하고 그 영지의 명칭을 집안 이름 뒤에 붙일 수 있게 되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귀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왕이나 왕실을 정점으로 하는 귀족 사회라는 산맥의 기슭에 겨우 다다른 데 불과하다. 왕이나 왕실이 산맥의 정점이라고 말했지만 그 기슭에 도달할 정도로는 왕이나 왕실과 이해득실을 같이 할 수는 없다. 귀족 사회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해관계로 맺어져 있다. 영지를 팔거나 잃어버린 귀족이나 그 자손들은 아마 옛 영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다. 이 소송을 감당해내거나 오랜 시간을 들여 소송에 이기는 방법이 귀족이 되는 길 가운데 하나였다. 이 소송의 최종 판정은 왕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웃에 사는 귀족들의 동의와 협력도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의 동의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귀족다운 언행과 태도, 말투를 익혀야 하고 자손의 교양을 높이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요컨대 우선은 이웃 귀족들로부터 귀족 사회의 말석에 어떻게든 끼어앉은 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른바 세간이라고 불리는 사회로부터 귀족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생선을 팔던 장사꾼이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거나 잊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에라스무스한테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바보라고 불리지 않도록 생선 비린내는 빨리 없애버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3대의 세월은 필요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난관이 있다. 귀족은 원래 무인이었다. 상인이나 장인 따위가 귀족이 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었고 따라서 겨우 영지만 사들인 상인 귀족은 귀족사회라는 사다리에 맨 아랫단에 다다른 데 불과하다. 칼을 찬 귀족, 즉 검사 귀족이 아니면 안 된다. 칼을 차고 귀족들의 모임에 참가하고 국왕이 주도하는 전쟁에 종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왕의 전쟁에 종군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맹주인 제후의 가신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충성서약을 거듭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검사 귀족이 되기 위한 지름길은 청소년 시절부터 유서 깊은 대귀족 집안에 시동으로 들어가 살면서 무사로서의 법도와 무예를 배우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40년 동안 봉토세라는 것을 왕에게 바칠 필요가 있었다. 40년이 지나 검사 귀족다운 껍데기가 실질적인 알맹이를 갖게 될 때까지 왕의
묵인에 대한 대가 같은 것도 필요했다. 그만한 재력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귀족사회의 살다리를 올라가기 위한 길이 또 하나 있었다. 법관직을 얻는 것이다. 법관직은 영지처럼 돈으로 사들여도 좋고 세습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었다. 이것도 지름길이긴 하지만 큰소리치며 행세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어서 역시 영주가 되어 사법관을 겸하는 형태가 더 나았다. 미셸의 조상, 즉 증조부는 자손들이 이런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증조부가 영지를 취득했을 때 그의 아들, 즉 미셸의 할아버지는 이미 성년이 훨씬 지나 있었기 때문에 검사 귀족으로 입신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다. 이제 와서 대귀족 집안에 시동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귀족식 교육을 받기에도 너무 늦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가업에 힘을 쏟기만 하면 되었다. 역시 귀족의 지위는 1대나 2대 만에 간단히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몽타뉴 또는 몽테뉴 땅에 있는 성은 아직 황폐한 상태에서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보수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증조부는 보르도시의 도성 밖이긴 하지만 가론강의 부두와 가까운 루셀가 23번지 그리고 25번지에 창고와 포도주, 양조장이 딸린 가게를 남겼다. 미셸의 할아버지는 이 가게에 정성을 쏟아 부르주아 상인으로 입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결국 보르도의 상인이자 부르주아인이라고 서명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영지와 관련된 서류나 증서에는 몽테뉴의 영주이자 귀족인이라고 당당하게 서명하고 있다. 사다리는 한 단씩 올라가야 한다. 몇 단씩 한꺼번에 뛰어오르면 다치기 십상이다. 미셸의 할아버지는 뛰어난 상제를 타고났고 장사할 때 과감한 용기나 결단을 발휘한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선박을 소유한 운송업자는 아니었지만 선박을 임대하여 상품을 실어 나르는 무역업자로는 부친보다 한 수 위였다고 한다. 선박을 몇 척씩 소유하고 운송업을 하는 것은 보험업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미셸의 할아버지는 무역 상사 같은 활동 외에 운송 중인 각종 상품, 특히 에스파냐나 런던으로 가는 향신료 등을 창고에 보관하고 목장에서 소와 말을 사육하기도 했다. 나아가서는 부친, 그러니까 미셸의 증조부에게 첫 번째 영지를 매각한 보르도 주교의 영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도급으로 맡기도 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입을 올렸을 게 분명하다. 미셸의 할아버지는 보르도시 안팎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고 보르도 고등법원의 의뢰에 따라 에스파냐 왕실에서 사용할 후추를 보관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후추 무역으로 얼마나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그가 후추를 보관하여 얻은 수입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상상하고도 남는다. 후추는 향신료일 뿐 아니라 냉장 설비가 없던 당시에는 부패하기 쉬운 육류를 보관할 때 소금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보존료를 쓰였다. 후추는 사치품일 뿐 아니라 필수품이기도 했던 셈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보르도의 주교와 고등법원은 이미 미셸의 할아버지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이미 보르도에서 손꼽히는 부르주아다. 저택에는 가정용 예배당도 마련되어 있었고 그는 교회 참사 회원이기도 했다. 시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시행정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마련이다. 그는 시청 참사와 법무주사 같은 행정과 사법관계의 관직을 맡게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귀족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동업자인 보르도 상인의 딸을 아내로 삼아 사남 2녀를 두었다. 여기까지는 부르주아로서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다. 장남의 이름은 피에르라고 지었다. 미셸의 아버지다. 이 장남이야말로 귀족 그 자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한 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피나는 노력을 거듭해온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피에르만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보르도의 루셀가에 있는 저택이 아니라 영지인 몽테뉴 마을의 성에서 태어났다는 점이다. 보르도 시내의 점포가 아니라 영주의 성에서 태어나게 한 것은 자녀들이 귀족으로 태어났음을 영지의 주민들만이 아니라 이웃 귀족들한테도 인지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셸의 할아버지는 수출입이나 그 밖의 업무를 도맡아 관리하고 추진하면서도 차츰 운송회사의 일선 업무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당시 프랑스는 국왕 프랑스와 1세가 일으킨 온갖 쓸데없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피폐해지고 가혹한 세금을 견디다 못한 귀족들은 영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미셸의 할아버지는 귀족들이 내놓는 땅을 차례로 사들였다. 미셸의 할아버지는 아들 피에르를 선대로부터 내려온 가업의 굵은 끈을 단번에 끊고 장사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키웠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처세로 보이겠지만 시대의 상승기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역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무역업이나 그 밖의 업무는 다른 자녀한테 맡길 수도 있다. 둘째 아들부터는 법관이나 성직자로 키워 귀족 가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가업을 관리하는 일은 다른 아들한테 맡기는 경영체제가 성립된다. 학령기에 도달한 피에르는 몽테뉴의 성에서 보르도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시립학교에 다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의 학교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상급반에 올라가면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자식을 파리로 보낸 모양이다. 파리에는 수많은
골래주가 있어서 여기서 라틴어를 포함한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술 같은 기본 교양을 쌓은 뒤 성직자 지망생은 명성에서나 악명에서나 바티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소르본 대학에 진학하고, 법률가 지망생은 툴루즈로, 의사 지망생은 프랑스 남부의 몽펠리에로 흩어져 간 것 같다. 파리에 유학한 피에르도 같은 길을 걸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도 확실치는 않다. 라틴어로 시를 한 수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연 그것이 자작시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피에르의 남동생 셋이 법학사 학위를 갖고 있었다니까 장남인 피에르도 엉터리 교육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학문 내용은 별 문제로 하고 파리에는 보르도를 포함하는 기엔 지방의 명문 귀족 자제들이 모두 유학을 와 있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그들과의 교제가 훨씬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상류사회의 말씨, 행동거지, 예의 범절과 관습을 알고 그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귀족사회에 익숙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생선 비린내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여기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당시의 유럽 정세를 대충 살펴보면 에스파냐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인 독일 황제인 카를 5세,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 해협 건너의 영국 왕 헨리 8세, 그리고 로마 교황은 반목과 타협, 전쟁과 휴전을 거듭하고 있었고 사상적인 문제로서 카톨릭교와 이제 막 대두하기 시작한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단순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벗어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테피스트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파리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당시는 역사적 시간으로는 후세의 르네상스라고 불리게 된 시기에 해당했다. 파리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정치 도시인 동시에 소르본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도시이기도 했다. 이것을 상부 구조라고 한다면 하부 구조인 프랑스 사회는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대귀족을 제외하면 일반 귀족들도 가난한 데다 거듭되는 전쟁으로 고향을 오래 비울 수밖에 없었고 민중은 나라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부과하는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있었다. 거기에 중간층인 부르주아 상인이 활동할 여지가 생겼고 이들 신흥 부르주아지는 정신적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종교 개혁가들의 이데올로기인 프로테스탄티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갖고 있었다. 카를 5세와 프랑수아 1세, 이탈리아의 제후들, 나아가서는 이런 세속적 다툼을 초월해야 할 로마 교황까지도 전쟁을 거의 일상 업무처럼 집행하고 마치 딸이나 사위를 시집 보내거나 맞아들이는 것처럼 적과 동지가 몇 년마다 바뀌고 농촌이나 도시는 황폐해지고 있었다. 에라스무스는 이성의 이름으로 유럽 전역의 군주와 성직자들에게
평화를 요청하고 있다. 요컨대 전쟁의 참화는 신앙심도 종교심도 모두 소멸시켜버릴 만큼 저주스러운 것이고 인간에게 전쟁만큼 커다란 불행은 없으며 신들에게 전쟁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 없다면 나는 불멸의 신의 이름으로 묻고 싶다. 엄청난 비용을 아랑곳하지 않고 열의와 노력을 쏟아붓고 심모 원렬을 짜내고 게다가 자칫하면 나라가 망할 위험을 무릅쓰고 혈안이 되어 나를 쫓아내려 하는 자들, 이렇게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일부러 구하려 드는 자들이 그래도 인간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이런 자들이 티끌만한 이성이라도 갖추고 있다고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1517년에 에라스무스가 로테르담에서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역사적으로는 거의 같은 시기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보다 조금 전에 알프스 남쪽의 피렌체에서는 마키아벨리가 이런 글을 쓰고 있었다. 싸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하나는 도리로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다. 전자는 인간 본연의 것이고 후자는 본디 짐승의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의 도움을 빌려야 한다. 따라서 군주는 짐승과 인간의 방법을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릇 군주는, 특히 새로 군주가 된 사람은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신의도 버릴 줄 알아야 하며 때로는 자비심을 버리고 인간의 도리나 종교에 어긋나는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에라스무스와 마키아벨리의 글은 둘 다 당대의 긴장감을 일종의 전율과 함께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다 에라스무스와의 친교도 있었고 영국에서 헨리 8세의 대법관을 지낸 토머스 모어의 말을 더하면 이 시대의 긴장된 분위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흉포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몸에 바싹 다가올 것이다. 토머스 모어는 국왕 지상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헨리 8세에게 참수형을 당했다. 에라스무스는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피해감을 억누르고 이성과 관용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그런가 하면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이해득실을 축으로 삼는 냉철한 분석적 지성이다. 정치의 실체가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적 전략 전술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에라스무스의 이성과 관용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쪽 당사자에게는 배신 행위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알프스의 남쪽과 북쪽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인간이 이렇게 모순된 생각을 용케도 공유할 수 있었구나 하고 놀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인 모양이다. 여기에다 종교 이데올로기의 투쟁이 추가된다. 이 투쟁의 한쪽 당사자는 천국을 담보로 면죄부 따위를 팔아서 신앙을 재원으로 삼으려 하는 부패한 교회에 개인의 영혼 구제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쪽은 실제로 부패했던 어쨌든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대리인이고 로마 교회는 카톨릭이라는 말뜻 그대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영혼 구제를 담보로 한 축제술이야말로 재테크의 궁극적인 형태일 것이다. 이데올로기 투쟁이 이데올로기 투쟁에만 머물러 있어준다면 세상은 그래도 태평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권력과 돈, 파벌, 정치, 경제,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이 그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든다. 게다가 민중은 그 교회에서마저 버림받고 있었다.